제3장 행정법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예요. 자, 기초법규 시간에 법률 관계란 용어가 어떠한 뜻인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법률 관계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거 시험에 전혀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듣고 계세요. 자, 법률 관계의 정반대말은 호의 관계입니다. 호의 관계.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A가 B한테 나 차 좀 태워줘 라고 했었을 때 이건 그냥 호의에 의해서 차를 태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차를 가진 사람도 이 사람을 태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얻어 타는 사람도 차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관계를 호의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B한테 돈 2만 원을 주면서 나 저기까지 좀 태워줘 라고 했다. 그래 알았어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호의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2만 원 주면서 태워줘 라고 한 사람은 돈 2만 원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만 대신 이 사람의 차를 타고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돼요. 반대로 차 주인은요, 자, 돈 2만 원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지만 대신 이 사람을 저기까지 태워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공법상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관계, 그리고 사법 관계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공법 관계는 공법에 의해서 공법상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법 관계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방금 우리가 차 좀 태워줘 라고 했잖아요. 2만 원 줄게, 차 좀 태워줘 라고 하는 거는 사법 관계겠죠. 왜냐하면 사법상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의무니까 사법 관계인데 만약에 자, 사업 시행자가 갑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 라고 하면요. 자, 사업 시행자는요, 갑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 사업 시행자는 갑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게 공법 관계예요. 아시겠죠? 공법 관계입니다. 공법의 기초에서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는 민법을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사법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공법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에 대한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한 소송 또는 적용법 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사법 관계라고 한다면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법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사법 관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상의 차이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공정력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정력 우리 기초법규 때 공부를 했죠.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서 효력을 발휘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공정력 개념은 공법 관계에서만 인정이 되고 사법 관계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양자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실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국장이 감정평가사 갑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국장이 갑이라는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일단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이거는 공법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느낌을 좀 더 이어가 봅시다. 근데 국장도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A4 용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업무정지를 받아서 좀 놀아야 되니까 간평사 일을 못하는 거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문방구를 냈어요. 나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나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문방구를 내겠다. 그래서 문방구를 냈어. 그래서 갑이 낸 문방구에 국장이 가서 A4 용지를 샀어. 국장도 업무하려면 A4 용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갑의 문방구에서 A4 용지를 샀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A4 용지를 사고 파는 이 관계에서는 이거는 공법 관계일까요? 사법 관계일까요?
요거는 사법관계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갑인데, 똑같은 국장과 갑인데 왜 우리는 얘를 공법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거를 왜 사법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물론 실제로 업무정지 맞은 평가사가 문망구를 낼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만든 겁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이잖아요. 공법. 그리고 공권력의 주체가 우월한 위치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공법관계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맞는 겁니다. 바로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왜 이거를 사법관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국장과 갑이 그냥 민사적으로 거래를 한 거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대등하게 누가 위에서 막 공권력을 행사하고 A4 용지를 사는데 나 국장이야 이러면서 나 공권력을 행사하겠어 하면서 막 A4 용지 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가게 손님으로 와서 A4 용지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경제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직관적인 느낌으로 이거는 공법관계, 이거는 사법관계라고 구별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더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떠한 법률 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하는 구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주제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이러한 용어라든가 개념, 구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 소양, 기초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딸딸딸딸 외워서 답안지에 쓸 필요가 있다? 물론 답안지에 가끔 쓸 때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 또는 독립 논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기초 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자, 문제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대체 어떤 법이냐? 를 갖고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관련 법규가 문제의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 규정인 경우에는 공법 관계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장이 갑한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에요. 공법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감정평가법이라고 하는 국장이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라든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장의 감정평가사 갑에 대한 업무정지는 감정평가법이라고 하는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공법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면 우리 그러한 법률 관계를 공법관계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만약에 어떤 상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법관계예요.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법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자, 관련 법률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에 따라서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2차적인 기준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2차적으로는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1차적인 기준으로도 명확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2차적으로 관련 법 규정과 함께 무엇까지 알아봐야 된다? 바로 법률 관계의 성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법률 관계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구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학설이 뭐냐? 바로 주체설이에요. 주체설. 자,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겠죠. 너와 나, 너와 내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둘 중에 한 당사자라도 국가 등 행정주체, 국가 등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법률 관계인 경우에는 공법 관계로 보고 양쪽 모두 국가 등 행정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법 관계로 보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한쪽이 누구예요? 한쪽 당사자가 국장이잖아요. 국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주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국가 등 행정주체와 관련한 당사자이면 이러한 법률 관계를 공법관계로 보자라는 견해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권력설이에요. 자, 지배 복종 관계이면은 공법 관계를 보고 대등한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관계인 경우에는 사법 관계로 보자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경우에는 국장이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국장이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갑이 원하지 않아도 국장이 넌 좀 혼나야 돼 라고 하면서 업무정지를 빡 때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3개월을 때리든 6개월을 때리든 국장이 자신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배 복종 관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법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A4 용지를 사는 거는 서로 대등하게 거래를 하는 거니까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법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익설인데, 자, 이러한 법률 관계가 공익의 보호 목적인지 사익 상호 간의 이익 조정 목적인지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국장이 감독평가사 갑에게 업무 정지를 때리는 것은 왜 때리는 거죠? 국장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아니죠. 자, 뭔가 평가사가 업무를 잘못했었을 때,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위반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는 일을 똑바로 처리함으로써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근데 A4 용지를 사는 건 왜 사는 거죠? 서로 A4 용지가 필요하니까. 국장은 A4 용지가 필요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고, 갑은 A4 용지를 왜 파는 거죠? 아, A4 용지 팔아서 돈 벌려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사법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는요, 우리가 입맛 없을 때 밥에 물 말아서 술술 마시는 것처럼,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슬슬 넘어가셔야지, 하나하나 이게 뭘까? 이거의 의미가 뭘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귀속설은요, 공권력의 담당자, 공권력을 가지는 그 지위를 갖는 자에게만 권리 또는 의무를 귀속시키는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고,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귀속되는 관계인 경우에는 사법관계를 본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우리가 깊은 의미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어쨌거나 귀속설에 의하면은 공권력의 담당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죠? 국장이잖아요. 국장. 자, 국장에게만 어떠한 권리나 어떠한 의무가 귀속된다. 얘한테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면 공법관계인 거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모두 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사법관계를 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판례는요, 복수기준설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느 것 하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죠?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이거를 각각 목차 잡아서 쓸 일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러한 학설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 결국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판례는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수기준설에 의해서 종합 고려해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암기는 요 마지막 판례의 복수기준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대한 구별은 첫 번째, 관련 법 규정이 공법 규정에 의한 법률관계이냐 사법 규정에 의한 법률관계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혹시 그걸로도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앞에서 제1절에서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구별 기준은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구별한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둘 중에서 당연히 공법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2절 이하에서의 법률 관계는 당연히 공법 관계를 전제로 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법 관계에서는요, 양 당사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대등하게 수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률 관계의 양 당사자를 수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한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한다.
라고 제 1절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행정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행정작용을 발하는 당사자를 우리는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행정주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행정작용을 받는 쪽을, 받는 당사자를 우리는 행정객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교과서에 이런 내용 같이 볼게요.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하는 법 주체를 말한다라는 것이고, 자, 행정주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초법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인격은 자연인에게도 있지만은 법인에게도 법인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법인격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도 있는데 공공조합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이 있는데 공무수탁 사인은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법인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인의 법인격이 있으니까 국가가 대표적인 행정주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국가가 오는 거예요. 국가가. 행정주체인 국가가 이쪽에 오는 거고 감정평가사 갑이 이쪽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국가와 감정평가사 갑 사이에 존재하는 공법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에는 행정주체인 국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공무수탁 사인을 제외하고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자, 실제로 행정을 행하는 것은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주체의 기관이 일을 한다는 거죠. 자, 대통령이라든가 각부 장관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가 있지만 국가는 직접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국가라는 행정주체는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행정기관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행정기관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기관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결기관도 있고, 여기 보조기관도 있고, 여기에 보좌기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청인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는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행정청을 이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이 업무 처리를 대신해주면 그것으로 인한 법률 효과만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 내용 기초법규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원래 이 관계를 정밀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맞는 겁니다. 자, 국장이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국장이 평가사 갑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일만 국장이 대신하는 거죠. 행정기관으로서. 그런데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국가에게, 이것으로 인한 효과는 국가에게, 법률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장은 행정청으로서 감정평가사 갑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갑이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제기합니까?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처분을 나한테 때린 그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국장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요? 국장이 행정청이니까요. 우리 관련 법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장이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인 국장을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갑이 이러한 공법 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공법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예요. 상대방이 국가라고요. 국장은 국가라는 행정주체의 일을
대신해주는 기관일 뿐인 거고 이 법률 관계에서 상대방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즉 그게 당사자 소송인데 자 우리 소송은 행정 소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기초법규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항고 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다. 라는 거 기초법규 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항고 소송은 뭐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바로 처분 등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처분 등에 대해 다툽니다. 그랬을 때 처분 등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이 처분을 나한테 때린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행정청에게 제기합니다. 행정청을 피고로 해요. 피고 적격은 행정청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요. 뭐에 대해 다투는 거다?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이러한 공법 관계에서 이 공법 관계에서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래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법률 관계의 상대방인 누구죠? 바로 국가예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즉 행정 주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관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행정 주체는 원래 국가예요. 국가가 원래 행정 주체입니다. 근데 국가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국장이라고 하는 행정청에게 업무를 대신 시킨 거죠. 야, 저 감정평가사 갑쟤한테 업무정지 때려 라고 시키니까 예 하고서 국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건 누구예요?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 국장이에요. 국장이 행정청으로서 처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돼요? 국가. 국가라고 하는 행정 주체에게 이 효과가 다 귀속돼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평가사 갑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처분을 발령한 국장이라고 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처분을 상대로 싸우는 거니까. 이 처분 누가 했어? 국장이 한 거예요. 그럼 국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처분했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공법 관계에서 지금 국가와 감정평가사 갑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공법 관계, 이러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상대방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 이러한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다투는 대상이 달라요. 항고 소송은 처분 등에 대해 다투는 거니까 이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고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의 상대방, 당사자, 너 상대방한테 제기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제기하니까 그 상대방인 상대방, 행정 주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고 다투는 내용은 너와 나 사이의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 다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너와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행정 소송 파트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얘기할 때 항고 소송으로서 우리가 항고 소송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법률 관계를 그릴 때 보통 국가를 잘 안 쓰는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 이런 경우는 잘 얘기하지 않아.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항고 소송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 관계를 표시할 때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국장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이 오는 건데 사실은 이 뒤에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가 있는 거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차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다가 국장 쓰고 감정평가사 갑 쓴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하면은 당연하지 라고 이해했죠. 근데 사실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쪽에 누가 와야 돼요? 주체가 와야 되는 거야. 주체. 이쪽도 주체가 와야 되고 이쪽도 주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장이기 때문에 원래 국장은 이 자리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오는데 왜 우린 여기다가 국장이라고 쓴다? 우리는 보통 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까지 들먹거릴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국장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해서 국장을 상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굳이 이 뒤에 있는 이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라는 행정 주체까지 굳이 거들먹거릴 필요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들 기관의 행위는 법적 효과는 법 인격체인 행정 주체에게 귀속된다라는 거 기초법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가라고 하는 행정 주체는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자신이 해야 될 모든 공행정 사무를 스스로 직접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이거를 따로 떼어서 사인에게 맡깁니다. 야, 요 업무 좀 네가 대신 처리해줘. 이렇게 맡겨요. 바로 그게 공무수탁 사인인데, 만약에 국가의 공행정 사무 중에서 자, 이만큼의 업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업무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맡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국가는 이만큼의 업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을 따로 떼어서 사인한테 맡긴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고 일을 맡는 것을 수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행정 사무를 줄여서 공무라고 하는데, 공적인 업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적인 업무. 공행정 사무를 수탁받은, 떠하는 사인이다 라고 해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에요. 원래 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얘는 원래 행정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를 일부 떠맡은, 수탁받은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물론 토지부상법상의 사업 시행자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쉬운 게 뭐냐? 바로 항공기의 기장이에요. 기장. 비행기의 기장님이 비행기가 뜨잖아요. 비행기가 뜨면 그 떠 있는 비행기 내에서는 기장님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떠 있는 비행기 내에서는 기장님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장은 경찰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항공사 기장님은 경찰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행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비행기 내에서의 경찰권은 기장님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난동을 피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결박해 놓을 수 있는, 뭐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떠 있는 비행기 안에까지 비행기가 뜰 때마다 공무원을 한 명씩 거기다가 파견해 갖고, 야, 네 업무는 이 비행기 안에 경찰 업무야라고 해서 그때마다 공무원을 한 명씩 뽑아서 비행기 안에 경찰 공무원을 심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장한테, 야, 비행기가 떴을 때는 네가 책임지고 그 안에 어떤 난리법석을 제압해라고 경찰권을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게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 경쟁률 아마 한 500대 1 될걸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서 혹시 비행기 안에서 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처리하면 돼라고 하면 이거 아마 경쟁률 뭐 500대 1, 1000대 1 될 겁니다. 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비행기만 타면서 기내식 먹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공행정 사무를 국가가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업무는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항공사 기장 사례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좀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바로 토지보상법상의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아주 중요한 공무수탁 사인이 됩니다. 자, 나라가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공익사업을 직접 다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수용권을 주면서, 야, 네가 이 토지 수용 좀 대신해봐, 네가 이 공익사업 좀 대신 시행해봐 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를 공무수탁 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공행정 사무의 일부를 수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은 이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된다? 행정 주체가 돼요. 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됩니다. 행정 주체. 자,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행정 주체가 원래는 이만큼의 업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만큼에 대해서는 네가 해 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일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따라서 이 업무는 네가 처리라고 떼어서 맡긴 거기 때문에, 자기를 떼어서 맡긴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정 주체. 자,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로부터 공행정 사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그 한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랑 공무수탁 사이는 똑같이 행정 주체인데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거는요, 대기업 오너, 대기업 회장님, 대기업 사장, 그리고 여기는 중소기업 사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냐면 국가의 경우에는요,
행정 주체죠. 국무수탁 사인도 행정 주체죠. 둘 다 똑같이 행정 주체죠.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요, 업무를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아. 국가는 어떻게 업무를 하죠? 바로 행정기관들을 이용해요. 자기가 직접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들한테 업무를 시킵니다. 대통령이라거나 국무총리라거나 각부 장관이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안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들이 업무를 대신 처리해요. 그런 다음에 행정기관이 처리한 그 업무의 효과, 결과만 행정주체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잘했군 하면서 그 효과만 자기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국무수탁 사인은요, 행정주체이기는 한데 얘는 업무를 직접 해요. 대기업 회장님은 직접 물건을 나르지 않죠.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기업 오너는 직접 물건을 나르기도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무수탁 사인은 업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합니다. 그래서 국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국장이라고 하는 행정청한테 업무를 시키죠. 그런 것처럼 국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지만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 행정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이면서 동시에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도 동시에 가져. 마치 이거는 자웅동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기는 하다. 국가는요,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밑에 행정청이 별도로 있으니까. 하지만 국무수탁 사인은 자웅동체,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관련 법에서는요, 국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관련 법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에 가 보시면요, 행정청 중에 국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관련 법에서도 이거는 학설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 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 국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국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이다라고 하는 게 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국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도 갖는다. 그래서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이꼬르 행정청이기도 하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이면서 직접 업무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의 임무 수행으로 국무수탁 사인이죠. 국무수탁 사인이 행정청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국무수탁 사인의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뭔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국무수탁 사인을 직접 피청구인, 행정심판이라면 피청구인, 행정소송이라면 피의고 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국무수탁 사인의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한 게 있다라고 하면요,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자, 국가가 토지 수용권을 주면서 야, 이 공익사업 좀 네가 대신 처리해 라고 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인 공무수탁 사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이라는 처분이 있어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이라는 처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주대책이 뭐냐? 우리가 자세한 내용 아직 모른다고 해도 그냥 직관적 또는 상식적으로만 그냥 이해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집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다 이제 보상금 주고 사람들 내쫓고 다 깔아 뭉개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이제 공익사업을 할 거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살던 집을 이제 물론 보상금은 받지만 어쨌거나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거죠. 원래 여기서 집 짓고 살다가 이제 이 집을 다 부셔버리니까 생활의 기반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적인 주택 같은 것들을 조성해 주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이나 택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인을 받았다. A씨는 대상자 이미 확인됐다라고 하면요, 얘는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B씨는 자,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았다라고 하면은 B씨는 일로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 바로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은 누가 하는 거죠? 국장이 하는 처분인가요? 아니에요. 이 처분은 국장이 하는 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하는 처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너는 이주대책 대상자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게 너는 대상자가 맞아, 너는 대상자가 아니야,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처분이에요. 누가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처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누구를 피고로 해서? 바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업시행자가 내린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분의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이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요,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의 공행정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인인데 이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실제 업무도, 이 행정 업무도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이러한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처분을 내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주체 개념 말씀드렸고, 공무수탁 사인 개념까지 말씀드렸어요. 밑에 보시면은 정리한 표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요, 행정기관은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행정주체는 그러한 행정권이 행사되고서 그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라고 정의되어 있고,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다, 행정주체는 법인격이 있다라는 것이고, 법인격이 있어야지만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행정기관의 종류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행정청이 있고, 의결기관이 있고, 뭐 보좌기관이 있고, 보조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행정주체 대표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있고, 공공단체는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가 없고,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 것이 있다. 공무수탁 사인은 왜 중요하다? 바로 우리 토지보상법에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행정의 상대방 나와 있는데, 행정 객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정의 상대방이란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요거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장은요, 사실 안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2절까지 마무리하고요.